오늘 강연 주제는 예술가의 삶을 바꾼 여행입니다. 여행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이 유럽의 여러 도시와 국가 중에서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정답은 이탈리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로마입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옛날부터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여행과 유학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행이라는 개념은 1500년대, 1600년대까지도 사실 그리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 또는 유학의 의미로 자기의 기술을 연마하고 더 나은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최초의 화가는 뉘른베르크의 알브레히트 듀러입니다. 이 초상 속에서 화가는 엄숙한 얼굴로 자신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이 정면의 얼굴이라던가 포즈라던가 모든 것이 화가라기보다는 예술을 연상시키지 않나요? 다빈치가 그린 세상의 구원자 예수라는 작품의 포즈와 표정은 알브레히트 듀러의 자화상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듀러가 28살에 그린 이 자화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라면 예술가로서의 나 자신 역시 세상을 창조하는 또 한 사람의 창조주의 역할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듀러는 지금 엄숙한 얼굴로 또는 창조주의 고독과 우수마저도 느껴지는 표정과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초상을 보면은 우리는 듀러에 대해서 그가 상당히 자의식이 강하고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일에 참 큰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듀러는 예술가로서의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을 좀 더 발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듀러는 예술의 선진국이었던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듀러가 처음으로 유학을 떠나서 그린 자화상을 보면 독일 사람 같지 않죠? 의상부터가 딱 봐도 이탈리아 사람의 의상입니다. 실제로 베네치아에서 듀러가 머물던 당시에 그린 자화상이고 이 의상의 이름이 젠틸루오모라고 해요. 베네치아의 남자들이 좀 좋은 자리에 갈 때 입어야 하는 일종의 예복 같은 의상이었습니다. 듀러는 이 첫 번째의 이탈리아 유학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듀러가 떠난 여행의 경로를 한번 볼까요? 일단 자기의 고향인 뉘른베르크에서 베네치아로 2번의 유학을 떠났고 1520년에는 오늘날의 벨기에가 있는 플랑드르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굳이 여행을 떠날 이유는 사실 없었어요. 특히 이 플랑드르 여행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듀러가 머물렀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판화도 그리고 초상도 그려서 돈을 벌기는 했지만 쓴 경비가 자신이 이 여행에서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그림을 팔아서 얻은 수익보다 더 많았답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본 여행을 떠났던 셈인데요. 그렇게 여행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듀러의 그림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듀러가 1502년에 그린 산토끼입니다. 털의 표현이나 눈과 코, 앞, 발과 발톱 같은 부분의 표현들이 거의 사진을 연상시킬 만큼 아주 세밀하고 또 선명합니다. 듀러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듀러가 이 산토끼를 그린 것을 보고 살짝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림이라는 것은 좀 더 엄숙하고 그리고 뭔가 가치 있는 존재, 예를 들면 뭐 예수의 모습이나 성모자라던가 그것도 아니면은 군주의 초상이나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를 그리는 것이 그림의 역할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듀러 시기에 산토끼는 동네에 굉장히 많은 우리로 따지면 길고양이보다 더 흔한 존재였거든요.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가치관에 비추어 보면 그런 존재를 그림으로 그려서 물감을 낭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듀러는 이 그림을 그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봐, 이 토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물론 듀러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토끼가 기도를 할 리가 없죠. 듀러는 말 그대로 토끼를 그리고 싶어서 그린 겁니다. 자기 주변의 사물, 자연 이런 것들을 모두 예술가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듀러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관찰력을 연상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듀러는 다빈치와 상당히 흡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난 여행에서도 이렇게 여행길에 만난 도시와 거리를 스케치하기도 했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 풍경화라는 장르가 존재조차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듀러는 상당히 혁신적인,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사고방식의 소유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머니에서 돈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을 보고 자신의 견문을 넓히고 그리고 예술가로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 듀러에게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듀러가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고향 뉘른베르크에서 플랑드르로 여행을 떠난 지 한 세기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번에는 플랑드르에서 남쪽으로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난 또 한 명의 걸출한 화가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페테르 파울 루벤스죠. 루벤스는 1600년 23살의 나이로 로마로 유학을 떠났는데, 이때 이미 고향인 안트베르펜의 화가 길드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더 나아가서 또 새로운 세계에서 배움을 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화가로 인정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루벤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발전된 어떤 그 경향을 배우고 싶었고, 이탈리아로 가서 9년 가까이 머물면서 미켈란젤로나 카라바초나 티치아노 같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바로크 대가들의 그림들을 모사했습니다. 그리고 루벤스는 마치 물을 마시듯이 이 뛰어난 화가들의 작품 경향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른편이 티치아노가 그린 아담과 이브이고, 그 아담과 이브를 왼편의 그림은 루벤스가 모사한 작품입니다. 티치아노의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는 이브를 아담이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말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루벤스의 아담과 이브는 아담이 이브를 말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뭔가 선악과에 흥미를 보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두 그림에서 남녀의 몸의 표현도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 아담을 훨씬 더 근육질의 남자로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루벤스는 이탈리아에서 선배 화가들의 그림을 따라 그리되 자기의 방식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예술 세계를 천천히 구현해 나가게 됩니다. 카라바초가 그린 유명한 이 예수의 매장이라는 그림도 루벤스가 따라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일단 카라바초의 예수의 매장부터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는 어둠과 빛의 대비, 명암이죠. 이탈리아어로는 키아로스쿠로라고 하는데, 이 어둠과 빛의 대비를 극명하게 한 점이 일단 눈에 띄고, 그림의 구도는 금방이라도 이 남자들이 죽은 예수의 몸을 떨어뜨릴 듯이 약간은 불안하고 급박합니다. 대각선 구도죠. 오른쪽 위에서 왼쪽 밑으로 대각선을 그으면 그 선에 따라 등장인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여성은 지금 약간 실성한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을 하늘로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림은 예수가 죽어서 매장되는 장면이지만 조금 무섭게 느껴지지 그렇게 슬프게 느껴지진 않죠. 루벤스는 이 그림을 보고 자신의 스타일로 재창조합니다. 루벤스가 그린 예수의 매장은 명암을 사용하긴 했지만 카라바초의 그림처럼 그 명암의 사용이 급박하지 않습니다. 루벤스는 여기서 드라마보다는 어떤 슬픔을 더 중점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카라바초가 그린 그림에 등장하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소리를 지르는 여성도 이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고, 빛과 어둠의 대비도 훨씬 더 차분합니다. 등장인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매장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루벤스는 알프스 이남, 이탈리아에서 발전한 바로크와 르네상스의 경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서 알프스 이북의 미술 수준을 일거에 끌어올립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도 루벤스가 자신의 스타일로 고쳐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뭔가 불길하고 산만하고 등장의미도 굉장히 많고 엄숙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절대 다수는 남자들이죠. 루벤스가 이 그림을 보고 자신의 스타일로 창조한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기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악한 영혼보다 지금 그림의 왼편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수의 부름을 받은 선한 영혼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는 모두 남자들만 등장했는데 여기는 여자들이 훨씬 많죠. 루벤스의 최후의 심판은 어둡고 무섭고 비장한 그런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기쁨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늘 감탄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지금 예수의 발치에서 대천사 미카엘이 막 땅으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 대천사 미카엘이 땅으로 내려올 공간을 루벤스가 비워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금방이라도 미카엘이 예수의 발밑에서 아래로 쭉 미끄러져 내려올 것 같은, 그림 속의 등장인물이 움직일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9년에 걸친 유학을 마치고 고향 안트베르펜으로 돌아온 루벤스는 그때부터 그야말로 승승장구합니다. 유럽의 5개 왕실이 그를 궁정화가로 초청하게 돼요. 루벤스는 너무나 바빠졌고 안트베르펜에서 100명의 도제를 고용한 그런 대규모 공방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어떤 주제든지 루벤스는 막힘없이 그렸어요. 화면을 꽉 채운 이 활달하고 동적인 구성, 그리고 인간의 몸을 그리는 능란한 솜씨, 종교화이건 그리스 신화이건 초상화이건 어떤 종류의 그림이건 루벤스는 거침없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그가 늘 세계에 대해서 열린 시각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사대륙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왼쪽 위부터 유럽, 그리고 그 밑에 아프리카, 그리고 그 옆에 오른편에 아시아, 그리고 그 뒤에 아메리카 대륙을 형상화한 4명의 여성과 또 그 각 대륙에 있는 4개의 대표적인 강의 모습을 남자신으로 형상화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뭔가 하면 오른쪽 밑에 아시아를 상징하는 호랑이, 그리고 왼쪽 밑에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동물인 악어가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진도 없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TV에 나오는 동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없었는데 루벤스가 어떻게 이렇게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사는 야생동물, 맹수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항구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안트베르펜 자신의 고향에서 항구에 새로운 동물들이 들어왔어, 이런 소식이 들리면 루벤스는 그리 달려가서 이 동물들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이미 화가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이탈리아로 먼 유학을 떠났던 것처럼 루벤스는 이렇게 어떤 세계에 대한 열려있는 시각,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호기심이 재능에 더해서 루벤스를 위대한 화가로 키운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서 또 하나 제가 놀란 것은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여성의 모습을 흑인으로 그렸는데 이 흑인의 어떤 골격 구조, 신체 구조도 정확하게 관찰해서 그렸다는 점입니다. 루벤스는 여러 궁정에서 초청을 받고 스스로 세계가 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침없이 전 유럽을 누비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군주들의 화가, 화가의 군주였다고 하죠. 루벤스가 외교관의 임무를 띠고 방문한 국가 중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루벤스는 1628년에 스페인을 방문했는데요. 이 마드리드의 왕궁에서 루벤스의 방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루벤스보다 22살 연하이고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였던 벨라스케스입니다. 벨라스케스는 루벤스가 스페인을 찾아오자 자신에게 뭔가 한 수 가르쳐 주기를 청합니다. 루벤스는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보고 그의 그림에 어떤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이 후배 화가의 재능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그리고 루벤스는 벨라스케스에게 권합니다. 이탈리아 유학을 가라고. 그리고 벨라스케스는 펠리페 4세에게 막 졸라서 저 제발 이탈리아 유학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졸라서 그 이듬해인 1629년에 마드리드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벨라스케스는 20
20대 중반부터 펠리페 4세의 궁정 화가가 되어서 대단히 규범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왔던 화가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펠리페 4세의 초상을 보면 검은 옷을 입은 펠리페 4세가 책상에 손을 얹고 서 있는데, 이 초상에서 본인이 왕임을 보여주는 그 어떤 표식이나 왕관이나 왕홀이나 이런 것들을 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속의 젊은이는 참으로 품위 있고 우아하고 뭔가 타고난 고귀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기품 있는 모습이야말로 왕다운 군주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 벨라스케스가 이런 그림을 그린 이유였고, 그런 벨라스케스의 재능을 펠리페 4세는 일찌감치 알아봤던 거죠. 벨라스케스는 거의 30년 이상 이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로 일했는데, 궁정에서 늘 시키는 그림만 그려야 했으니 어찌 보면 그 삶은 대단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었겠죠. 그런 와중에 드디어 고대하던 로마 유학을 떠나게 됐으니 벨라스케스가 참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이 메디치 빌라의 정원이라는 그림에서 벨라스케스가 유학을 떠났을 때 얼마나 기뻤나라는 느낌이 좀 전해져 와요. 이 그림은 펠리페 4세가 시켜서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벨라스케스가 자신이 순전히 원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메디치 빌라가 첫 번째 로마 유학에서 벨라스케스가 묵었던 숙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그 여행에서 묵었던 호텔이나 유스트 호스텔에서 나왔을 때 기념으로 그 호텔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진밖에 남는 게 없어. 이거 이제 다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사진 영원히 간직하면서 여행에 대해서 추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벨라스케스도 그런 이유로 이 메디치 빌라를 그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벨라스케스가 그렸던 다른 그림들보다 상당히 가벼운 기분, 물감을 좀 묽게 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느껴집니다. 멀리 있는 새로운 곳으로 간 그런 벨라스케스의 흥분과 기쁨이 은근히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유학을 마치고 1631년에 벨라스케스는 마드리드의 궁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정도 흐른 후에 1647년에 벨라스케스는 두 번째 로마 유학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유학에서 벨라스케스는 희대의 걸작인 이 거울을 보는 비너스라는 작품을 그리게 되는데요. 화장을 마친 비너스가 거울을 보고 있고, 그 거울을 들고 있는 이는 사랑의 신이면서 비너스의 아들인 큐피드입니다. 이런 식의 누드화는 이미 르네상스 시대에 티치아노나 조르조네 같은 이탈리아 화가들이 많이 그렸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벨라스케스의 선배인 루벤스 역시 이렇게 거울을 보는 비너스를 그림으로 그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고 자신만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를 그렸을 텐데, 이 루벤스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를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비너스의 뒷모습이지만 거울을 통해 비너스의 앞모습도, 얼굴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너스의 얼굴은 자신감에 차 있는 만족스러운 얼굴이죠. 화장하고 났더니 나 이렇게 이쁘구나, 난 왜 이렇게 예뻐? 이런 식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는 비너스의 얼굴과 비너스의 몸과 비너스의 어떤 그 기분까지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비너스 옆에 있는 비너스의 시녀인 듯한 인물이 흑인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인데, 흑인의 어떤 신체적 특성, 골격 같은 부분을 상당히 정확하게 그린 것이 눈에 띄죠. 그렇지만 벨라스케스의 비너스는 좀 다릅니다. 일단 우리는 비너스의 뒷모습은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비너스의 뒷모습과 어깨와 화장을 다 끝낸 머리 모양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녀가 정말 절세미인일 것 같은 인상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거울 속에 비친 비너스의 얼굴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얼굴 속의 비너스의 모습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수심에 좀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떤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이렇게 아름다운 비너스를 근심에 빠뜨린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를 그림에 벨라스케스가 담아놨습니다. 여기서도 거울을 들고 있는 인물은 이 사랑의 신인 큐피드인데, 이 거울에 분홍빛 리본이 감겨 있죠. 그리고 그 뒤편으로도 짙은 분홍빛의 커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분홍빛이라는 색깔이 우리에게 떠올리는 감정은 연정이죠. 핑크빛 감정, 연애 감정이죠. 그렇다면은 이 아름다운 비너스를 근심에 빠뜨리게 한 것은 연애 감정. 비너스가 지금 일종의 연애 감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그림은 그림 자체로도 뛰어나지만 벨라스케스라는 한 원숙한 화가가 우리에게 제시한 일종의 예술적 환영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림에 조금씩 다가가면서 이 벨라스케스가 쳐놓은 예술적 환영이라는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가들만이 이렇게 이탈리아 또는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음악가들 중에서도 멀리 고향을 떠나 멀리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가고 아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린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핸델입니다. 핸델은 1685년 바흐와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지금은 우리가 바흐를 핸델보다 더 유명한 음악가로 기억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핸델이 훨씬 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바흐는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그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구동독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핸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핸델은 작센에서 태어나서 베네치아로 유학을 가서 베네치아와 피렌체에서 오페라를 공부하고 이때 베네치아에서 비발디를 만나서 친교를 나누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710년에 하노버 궁정의 궁정악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노버에 정착하는가 했지만 핸델은 1711년에 자신의 오페라 리날도 공연을 위해서 런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런던의 공연 수준이나 또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노버로 돌아가지 않고 아예 이 영국에 정착해 버립니다. 그리고 1712년에는 아예 영국 국적을 따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게오르그 프리드리 핸델에서 영국식으로 조지 프레데릭 핸델로 바뀝니다. 핸델은 런던에서 궁정 음악가로도 활동하고 그리고 많은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면서 뛰어난 영국 음악가로 대접을 받습니다. 지금 런던 메이페어에 있는 이렇게 핸델이 살았던 집이 그의 기념관이 되어 있는데 이 메이페어가 런던의 중심가거든요. 이 중심가에 집이 있었던 이유는 궁정음악가였기 때문에 버킹엄 궁정에서 자신을 부르면 언제든지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핸델은 처음에는 이탈리아 오페라를 중점적으로 작곡을 했지만 이 오페라의 유행이 런던에서 조금 시들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발빠르게 자신의 어떤 주 종목을 오페라에서 오라토리오로 바꿉니다. 오페라는 일단 이탈리아어 가사에 작곡이 되고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가 필요하고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필요하고 주역 가수들이 연기를 하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의상과 무대 장치도 필요하고 또 연습도 여러 번 해야 하고 연출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드는 장르였습니다. 반면 가사가 이탈리아어니까 관객들이 그 가사를 알아듣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이것이 런던에서 이탈리아 오페라의 유행이 시들해지게 된 이유인데요. 오라토리오는 반면 영어로 된 성경의 내용을 가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페라와 똑같이 주역 가수, 합창단, 오케스트라가 필요하지만 오라토리오는 연기를 하지 않고 독창과 합창이 번갈아 나오는 방식으로 연주됩니다. 이 오라토리오를 핸델이 영국에서 정착시키게 돼요. 핸델이 작곡한 여러 오라토리오 중에서 가장 인기를 얻은 작품이 바로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 할렐루야가 들어있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1742년 더블린에서 초연될 때 너무 많은 군중이 몰려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극장에 입장시키기 위해서 남자는 칼을 차지 못하고 그리고 여자는 부풀린 드레스를 입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핸델은 1759년에 행복한 삶을 살다가 런던에서 사망하는데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에 시인의 코너라고 해서 영국의 유명한 위인들, 특히 문인이나 예술가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코너에 있는 핸델의 동상의 사이즈가 지금 보고 계신 이 동상인데, 이 동상의 사이즈가 얼마만한가 하면 셰익스피어의 동상 사이즈와 비슷해요. 그렇다면은 영국인들에게 핸델은 거의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예술가라는 의미가 되죠.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핸델의 동상은 메시아의 악보를 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예술가보다 먼 세계로 떠났던 프랑스의 화가 폴 고갱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 먼 유학 여행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한 만년을 얻지 못했죠. 고갱은 다들 아시다시피 남태평양의 먼 섬 타히티로 갑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가야 했을까요? 그가 원하는 그림을 고향인 프랑스에서는 그리지 못했던 걸까요? 고갱이 그린 이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이라는 그림을 보면 우리는 고갱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의 왼편에 있는 이 황색 예수는 고갱 본인이 그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림을 자기 어깨 뒤에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 뒤에는 원시 부족의 어떤 토템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양편 뒤에 하나는 기독교의 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시 종교의 신을 배치해 놓고 그 앞에 앉은 모습으로 자기의 자화상을 그린 겁니다. 이것은 고갱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린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예수나 아니면은 이 원시 부족들의 어떤 우상처럼 그들만큼 위대한 예술의 창조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어떤 자긍심, 자존심, 에고 같은 것은 굉장히 강했다는 이야기죠. 고갱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그가 태어난 곳은 남아메리카의 페루예요. 아버지가 정치적인 이유로 페루로 망명해서 페루에서 태어났고 7살이 되었을 때 고갱은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이내 학교를 포기하고 선원이 되어서 전 세계를 떠돌게 돼요. 그러다가 또 23살에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주식 중개인이라는 직업을 얻어요.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5명이나 낳았는데 32살에 느닷없이 화가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남태평양의 머나먼 섬 타히티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타히티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타히티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갱은 어릴 때 남태평양에서 보았던 그 원시의 강렬한 색채를 그림으로 구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향인 프랑스, 브르타뉴, 또 멀리 파나마 여러 군데를 가보았지만 어디에도 고갱이 원하는 색감을 보여주는 그런 고장은 없었어요. 그 와중에 고갱이 자신의 색감을 찾기 위해서 갔던 고장 중에 하나가 남프랑스의 아르르입니다. 1888년에 고흐가 이 아르레 와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노란 집에 방 2개를 얻어서 남쪽 나라 화가들의 공동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파리에 있는 아는 화가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고갱이 자기가 아르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고흐는 1888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 고갱이 아르레 오기를 기다리면서 고갱의 방을 장식해주기 위해서 이 해바라기를 그립니다. 고흐는 고갱의 방에 해바라기 2점을 나란히 걸어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해바라기를 모두 7점을 그리게 되는데 이 해바라기에서 우리는 고갱을 기다리는 자기의 동료를 기다리는 고흐의 기대감, 기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낙관적인 그런 고흐의 기대감과 기다림이 노란색이라는 색감으로 표현이 됐죠. 해바라기도 꽃병도 배경도 테이블도 모두 노란색입니다.
고흐가 굳이 해바라기라는 주제를 그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887년에 고갱과 고흐가 모두 무명 화가로 파리에서 있을 때 두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고흐가 자신의 그림들을 쭉 보여주면서 고갱에게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하나 골라보라고 했다고 해요. 그때 고갱이 그린 고흐의 그림이 이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일 수도 있고 두 송이의 해바라기를 그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891년 타히티로 갈 때 고갱은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고흐가 선물로 준 그림을 팔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고흐는 고갱이 자신의 해바라기 그림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이 해바라기를 그려서 고갱에 대한 자신의 어떤 마음, 환영의 뜻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아를로 와서 자기의 방에 고흐의 해바라기 2점이 걸려 있는 것을 고갱은 봅니다. 그리고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보답으로 고갱은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의 모습을 그려서 고흐에게 선물합니다. 고흐는 이 얼굴, 해바라기를 그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히 나야. 그런데 미쳐있는 나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슨 의미로 고흐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사람은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은 같이 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고갱은 극단적일 정도로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고흐는 예민하고 남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1888년 10월부터 살았지만 두 사람의 어떤 관계는 곧 삐끄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해 11월에 고흐가 그린 이 고갱의 의자라는 그림을 보면 실제로 이 의자는 고흐가 산 손님용 의자예요. 그러니까 고갱의 의자가 맞는데 이 의자 위에 놓여 있는 촛불도 두 권의 책도 금방이라도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닥으로 촛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나겠죠. 말 그대로 이 그림의 어떤 불안한 느낌은 결국 고흐와 고갱 사이에 삐꺼덕거리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고갱은 그해 12월에 더 이상 고흐와 살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파리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말을 듣고 위태위태하게 버티고 있었던 고흐의 정신 상태가 무너지고 말죠. 두 사람은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고갱은 오늘은 이 노란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선술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겠어 라고 판단을 하고 집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갱이 뒤를 돌아보니 면도날을 든 고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고갱은 5년이나 선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들 간의 거친 어떤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갱은 알고 있었어요. 고갱은 무서운 눈으로 고흐를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고흐는 면도날을 들었던 손을 떨어뜨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면도날로 고흐는 자기의 귓볼을 자르는 자해를 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고흐의 정신 상태는 무너지게 되고 고갱은 자해를 한 고흐를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하고 파리의 테오에게 바로 전보를 치고 파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후 1890년에 고흐가 자살할 때까지 두 사람은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죠. 고흐가 이듬해인 1889년에 귀를 붕대로 맨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그렸는데 이 자화상 속에서 고흐는 멀쩡한 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복을 입고 붕대를 맸지만 머리에 털모자를 쓰고 또 환자복 위에 외투를 입고 있어서 나는 멀쩡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림의 뒤편의 배경을 보시면 고흐의 왼쪽 뒤편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다가 뭉개진 그런 캔버스가 보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고흐의 불안감, 공포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그런 배경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 불안이 고흐를 잠식하게 되고 이 그림을 그린 지 1년 반 후인 1890년 7월에 고흐는 오베르시루아지에서 피스톨로 가슴을 쏘아서 자살하게 됩니다. 행복했던 아를 생활, 어떤 동료와의 공동 스튜디오를 꾸린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고흐는 결국 파국으로 흘러갔던 셈이죠. 그러면 고갱과 고흐는 왜 그렇게 싸워야 했을까요? 좀 적당히 서로 양보할 수는 없었을까요? 고갱이 그린 이 설교 후의 환영이라는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왜 그렇게 싸워야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브류타뉴 지방의 전통적인 의상을 입은 여인들이 막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눈앞에서 야곱이 천사와 싸우고 있는 환영을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감명 깊게 들었다고 해도 교회를 나오자마자 이런 환영을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말 그대로 이 그림은 완전히 고갱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상상 속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의 장면은 붉은 핏빛과 같은 이런 강렬한 색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림에 나무가 하나 보이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이 나무가 보이는데, 이 나무가 브루타뉴 여인들이라는 현실, 그리고 야곱과 천사의 싸움이라는 환상수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한마디로 고갱이 그리려는 그림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연을 관찰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완전한 어떤 상상의 이미지를 선명한 색깔로 그리는 것, 그것이 고갱이 원하던 바였습니다. 그리고 고갱은 1889년에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서 타히티관을 보고 이 남태평양의 세계, 문명이 닿지 않은 이 원시의 세계에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남태평양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고갱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일종의 허세였습니다. 그는 자기애가 정말로 강한 사람이었고, 또 그림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뒤늦게 화가로 전업했기 때문에 파리의 화단에서 약간은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는 원시의 세계를 그린 그 누구도 그리지 못한 새롭고 혁신적인 그림을 타히티에서 그려서 파리로 금이 환영해야지. 그래서 나를 비웃던 화가들과 또 그 대중들에게 보란 듯이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복수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갱은 1891년에 의기양양하게 타히티로 떠납니다. 고갱은 1891년부터 93년까지 1차로 타히티에 체류하는데, 이때 모두 80여 점의 그림을 그립니다. 아베 마리아라는 뜻의 이아 오라나 마리아라는 그림은 타히티라는 원시 세계와 기독교 유럽 문명 사이의 기묘한 이식입니다. 그림의 오른편에서 파레우라는 이 타히티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아기를 자기 어깨 위에 올리고 있는데, 이 아기와 어머니는 기독교의 성모자입니다. 그림의 왼편에 3명의 또 타히티 여성들이 이들에게 경배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3명도 실은 천사들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맨 끝에 있는 천사의 뒤에, 등 뒤에 날개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서양 미술의 전통과 이 원시의 세계를 기묘하게 이식하려고 했던 것이 1차 타히티 체류 때 고갱이 주로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그런 고갱의 스타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이 테하마나의 선조라는 그림인데, 이 테하마나는 지금 그림 속에 등장하는 타히티 원주민 처녀의 이름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타히티는 이미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또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상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유럽 처녀들이 입는 의상을 입고 타히티 원주민의 부채를 들고 또 타히티 전통 방식으로 꽃으로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그녀 뒤에는 또 토템들이 보이고, 또 기묘한 금색으로 쓰여진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는 이스터 섬의 그 거석들에 쓰여 있는 수수께끼의 문자예요. 소녀는 약간 눈을 내리깔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화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의 시각이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아무튼 유럽인이 바라보고 싶은 방식으로 타히티를 바라본 것이 첫 번째 타히티 체류 때 고갱이 주로 그려온 작품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고갱은 이 그림들을 보면서 감탄할 그 파리의 비평가들과 파리 그 예술 소비자들, 미술 소비자들의 시선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1893년 5월에 고갱은 1차 타히티 체류에서 그린 80여 점의 그림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뱃삭을 나고 났더니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마르세유에서 배로 도착한 후에 파리로 갈 기차싹을 빌리기 위해서 파리의 동료에게 전보를 쳐야 할 정도였지만, 고갱은 자신의 그림들이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또 부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해 11월에 파리에 있는 인상파 후원자인 듀랑 류엘의 화랑에서 첫 번째 타히티 그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비평계에서는 아이들이 놀 곳이 없으면 고갱의 전시회에 보내봐라. 아이들이 좋아할 그림들이 잔뜩 걸려 있다. 뭐 이런 식의 비웃는 듯한 비평만 잔뜩 실렸고 동료들도 고갱의 그림에 당혹스러워하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49점의 그림을 출품했는데 10점밖에 팔리지 않아서 나머지 39점은 고갱이 다시 되사야 했을 정도였다고 해요. 더구나 고갱은 또 이 타히티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안 그래도 독선적인 성격이었는데 더욱 독불장군이 되어서 파리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소송을 하고 몸을 다쳤습니다. 주식 중개인 시절에 결혼했던 그 가정은 이미 해체되었고 고갱의 아내는 메테라는 이름의 덴마크 여성이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다 덴마크로 가버렸기 때문에 고갱은 아이들도 아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화상들은 고갱에게 권유를 해요. 차라리 그냥 다시 타히티로 돌아가라. 타히티에 가서 그림을 그려서 보내는 게 낫겠다. 네가 그림을 그려서 보내면 그 그림은 우리가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95년에 고갱은 이번에는 울면서 파리 리옹역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어떤 가능성으로 같이 타히티에 갈 동료들을 찾아봤지만 그 누구도 고갱을 따라서 먼 타히티까지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고갱의 나이는 이미 47이나 되었고 또 지나친 음주와 이 원주민 처녀들과 살면서 얻은 성병으로 몸도 망가진 후였습니다. 이후로 고갱은 타히티에서 다시 파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왕의 아내라는 제목의 이 그림에서 고갱은 타히티를 원시의 어떤 낙원, 에덴 동산으로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림의 중앙에 있는 나무에 보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이 보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여성은 검은 피부의 이브가 아닐까요? 아직 뱀의 유혹을 받지 않은 선악과를 먹지 않은 이브가 있는 공간은 낙원이죠. 에덴 동산이죠.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고갱 본인이 타히티가 그런 원시의 낙원도 에덴 동산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갱의 그림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1897년에 그린 이 두 번 다시는 이라는 그림에서 엎드려 있는 타히티 처녀는 고갱의 정부 중에 한 명인 파우라라는 처녀입니다. 고갱은 매독에 감염돼 있었기 때문에 이 파우라는 고갱의 아이를 사산했습니다. 파우라는 어두운 얼굴로 누워있고 그 뒤에서 원주민 여성들이 무언가 쑥덕거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갈가마귀가 창틀에 앉아있고 네버모 두 번 다시는 이라는 그림의 제목이 그 옆에 써 있습니다. 그러자 고갱이 평생 동안 갑옷처럼 두르고 있었던 어떤 허세와 오만이 드디어 무너져 내립니다. 고갱은 절망 속에서 자살을 기도했지만 그마저 실패합니다. 그는 타히티에 온 것은 완전한 미친 짓이었다. 내 인생은 이 타히티에 오면서 파멸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거꾸로 고갱은 참다운 걸작들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고갱이 자신의 유언 대신으로 그린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긴 제목의 그림은 길이 4m에 3배에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서도 고갱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타히티를 그렸는데 이 타히티의 남자와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또 타히티의 원시신앙 토템들, 새와 동물들이 그려져 있지만 여기는 더 이상 에덴 동산도 낙원도 아닙니다. 대신 고갱이 바라보고 있는 진실이 담긴 그림이죠. 고갱의 피를 토하는 유언과도 같은 이 그림은 파리로 가서 고갱의 다른 그림 8점과 함께 1000프랑이라는 헐값에 팔렸습니다. 모네의 루앙성당 연작 한 점이 15,000프랑에 팔릴 때입니다. 고갱은 1903년에 타히티에서 사망하는데 죽기 얼마 전에 단정하고 차분하게 이 의자에 놓여있는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타히티에는 해바라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고갱은 일부러 파리에 부탁해서 해바라기 씨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바라기 씨를 집에 정원에 심어서 해바라기를 얻자 그 해바라기들을 꺾어서 의자에 놓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쇠약해진 고갱의 머리 뒤에는 머릿속에는 10년 이상 전에 세상을 떠난 불쌍한 동료, 자신을 위해서 해바라기를 그려주었던 고흐의 기억이 되살아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흐가 1888년에 고갱을 기다리면서 그린 해바라기는 마치 태양과도 같이 환한 노란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갱의 해바라기에는 더 이상 그런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갱의 거의 마지막 그림인 이 원시의 이야기에는
첫 번째 타히티 체류에서 그렸던 타히티 여성들,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치마를 입은 그런 타히티 여성들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둡고 무뚝뚝한 표정의 이 여성들이 정말 타히티 여성들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늙은 히피 같은 고갱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갱은 우리에게 뭔가 말을 할 듯한 뾰족한 얼굴로 턱을 괴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갱은 죽기 얼마 전에 타히티에 온 것은 나의 숙명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온 것은 맞는 결정이고 나는 결국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고갱은 불행했지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버린 대신 위대한 예술을 얻는 것이 어찌 보면 타고난 방랑자 고갱의 숙명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풍경과 세상, 그리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낯설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 고단함을 감수해가며 낯선 곳으로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행은 어찌 보면 내 자신에게로 떠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우리는 한층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감염병으로 닫힌 세계가 활짝 열리고 여행 가방을 든 채 설레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꿈꾸어 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전원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